오늘 우리 이종천 교수님께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런 방면에 너무 무지했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순 교수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저 테이블 한번 끊어 주시죠. 그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생님 이게 뭐 펜타곤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각형의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에 제가 뭐 여기에 또 제가 이래 언급하면은 또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이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토 히로부미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만큼 두꺼운 책 3권 정도에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글로 번역이 안 됐고요. 저는 사실은 GPG 뭐 백전백승이라면 그런 것도 번역해서 읽어야 되는데 싶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이 오각형을 보는 순간에 그 당시 그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한국의 타자화 이렇게 넣더라도 물론 그리스도교화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상당한 부분 통할 것 같아서 그 선생님 아까 난학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서구 혹은 뭐 하여간 이 동남아 이 남쪽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6년에서 1920년 이제 메이지하고 다이쇼 시기 제가 이제 일본의 에이세이 위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논문도 있고 해외 학회지에 이제 글도 싣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시기를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에이세이, 네 위생, 네 위생, 네 청결, 네 우리가 일본을 지금 좀 정확하게 이제 저는 그 일본 근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위생을 다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 했습니다. 네, 아까 뭐 이토 히로부미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쿠자와 유기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뭐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 기타사토 시바사부로 그 다음에 그 또 러일 전쟁을 일본의 어떤 승리로 가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주 영국 일본 대사였던 그리고 현재 일본 외교사에서 3대 인물로 칭송받는 요시다 시게루 뭐 전공에 관계없이 다 위생을 공부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제 난학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2014년에 난학의 세계사를 제가 이제 상제했습니다. 그 책에서 해체 신서 가이타이 신쇼가 일본 최초의 번역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의학 번역서가 아니고요. 일본이 네덜란드 지식 체계를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번역서로 해부학 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몸은요, 한국인의 몸의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은 나라를 통치하려면 사람의 몸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아까 선생님 제가 그 의학의 세계사의 표지를 한번 선생님 좀 제가 좀 높게 들겠습니다. 제가 의학의 세계사 이 표지에 이쪽 하단입니다. 이 일본 해부들을 넣은 이유는 일본은 몸의 내장의 그 흐름을 알아야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하고 우리는 참 다른 그 문화적인 그 전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본은 최초의 백과사전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닭의 껍질을 어떻게 벗기면 더 맛있는 닭도리탕을 만들 수 있을까? 칼을 어떻게 집에서 갈면 무딘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가정에 쓸 수 있을까? 도마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가?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실용 개념이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일본의 17세기, 18세기의 그 전체적인 자연사가 또 이 실용적인 걸 대단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더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그냥 자기네 동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일본은 주인선 무역을 통해서 12세기 아까 말씀드렸죠. 12세기, 14세기부터 이미 동남아시아 무역에 뛰어든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 거에서 이제 큰 질문이 이제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쭉 이제 오늘 발제하신거나 이 논문을 보면 이제 열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문명도 있었고 또 무역도 있었고 또 뭐 자연사도 있었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직도 말씀을 안 하신 게 짧은 시간이라 말씀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열대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열대 안에 뭐가 있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지. 영어로 이제 Nature of Economy인데요. 경제의 자연, 거꾸로 해도 됩니다. Economy of Nature, 자연의 경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 질문이시거든요. 자, 선생님 이제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갔는데 어느 날 뭐 새로운 생선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또 한 일주일 돼 갔더니 또 있는데 또 사다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만 맛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 곳곳에 집안에서 자꾸 맛있다고 하고 이제 언론 뉴스에도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져와서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위정자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근데 한국의 바다에서는 안 잡히고 노르웨이에서만 잡히거나 아니면 보르네오에서만 잡히거나 아니면 에콰도르 앞바다에서만 잡히면 거기에 이제 우리 어선들을 많이 어떤 국가적 협약을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또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양이 안 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양식이다 뭐다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18세기에는 유럽인들이 차와 커피와 설탕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열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저거를 어떻게 좀 가져올 수 없을까? 인간의 욕망이 이제 생깁니다. 저는 욕망이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인간의 그 오미, 5가지 오미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화론적으로 발달해 왔다는 것 이미 뭐 진화 생물학자들이 밝혔지 않습니까? 욕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와 커피와 설탕은 전형적으로 근대적 욕망의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에 서구인들이 이 표현이 좀 정확한데요. 미치도록 환장하는 상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들은 원래 상품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존재했던 거죠. 그걸 가공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 본문 중에
모르는 인류세라는 개념이 안드로포센트릭인지 인류 중심주의를 얘기하시는 건지 인류 세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마 센츄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 느낌은 선생님은 어떤 의미로 그걸 쓰셨는지 제가 좀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CN인데요.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질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구의 역사를 46억 년 된 지구의 역사를 이제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그 기의 또 하위 분류 개념으로 세, 그래서 이제 홍적세. 지적적 개념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영국 역사 지질학자들이 제일 지금 이제 선구적으로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 지질학적 시대가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비교를 하면서 고려 시대가 더 해양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는 근거를 염료로 드셨어요. 그래서 불화 탱화의 염료가 다양한 것은 조선 시대보다도 고려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열대와의 교역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증거를 대셨는데, 근데 이제 꼭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도자기나 이런 거는 꼭 열대의 염료가 아니라 사막의 염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돌 가루 같은 게겠죠. 좀 이제 그 차원이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조선 시대는 염료가 고려 시대보다 적어서 해양을 못 열었다.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식민지는 고려 시대도 몽고한테 식민지가 됐었고 조선 시대는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었고 그 식민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건데 굳이 왜 고려 시대를 또 우위에 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식민이죠. 그래서 제가 식민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일본 식민만 자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너무나도 지금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식민을 무조건 일본 식민 외에는 지금 다른 유형의 식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몽골이 우리 고려에 온 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뭐 아시다시피 충으로 시작하는 왕들 중에 이제 몽고 이름과 우리 이름을 다 가지고 있던 그 왕들의 그 스키조프레닉한 고민들, 도저히 정신질환자라고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 고민들 속에는 제3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엄청난 고민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 해양은 철저히 문이 닫혔죠. 네, 정화가 명나라 정화가 갔다 온 뒤로 명이 이제 해금으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문을 닫았듯이 우리는 뭐 오로지 모든 길은 연칭으로, 그거는 뭐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의 신부란 걸 강조해야 되는데요. 자꾸 이제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의 본질이 어긋나는데, 예수회는 한 손에 무역, 한 손에 하느님이거든요. 그 무역이라는 것 한 손에 하는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청위가 작동하는 겁니다. 식민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중국 한자로 번역한 서구 과학 텍스트는 그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발표 때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 시각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오른쪽 뇌가 작동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조선에 갖고 들어온 그 한역된 텍스트에는 그림이 다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한기의 신기천험입니다. 해법책인데 저는 그 원 규장각에 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북경대학에 가서 제가 봤던 신기천험의 원래 그 중국 예수 신부가 번역한 책과 최한기가 봤던 책은 그림이 빠진 신기천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책들은 모두 일본 난학에 다 들어와 있고요. 한국에는 조선에는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 연구의 관점, 방법론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한구 선생님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레비스트로스의 그 슬픈 열대, 야생적 사고, 뭐 신화 분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제가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열대에 대해서 그 강의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질문은 그럼 선생님의 그런 관점은 그 레비스트로스의 그런 구조주의 관점과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또 다른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이 레비스트로스의 그 구조주의적 관점이라는 게 그 기존의 어떤 서구 근대적인 뭐 휴머니즘이라든지 뭐 역사주의 또 서구 근대적 주체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자연사를 또 연구하시니까 구조주의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역사라는 또 그 관점이 또 들어가고 자연사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해석학적인 개입이 또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그 탈역사성이라든지 탈윤리성 이런 것이 또 여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약간 이제 이런 그 문명과 야만의 어떤 그 이분법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셨고 뭐 유럽과 열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도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렇게 열대가 타자화된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복권해서 우리 문명적인 담론에서 중요한 또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선생님이 지금 관점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좀 선생님도 약간은 옥시덴탈리즘적인 그런 사고가 여기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를 극복하자고 하면서도 이게 열대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 중심을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차원들이 약간 또 타자화되는 또 약간의 그런 또 문제가 전도된 이분법적 사고가 여기 또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양자택일을 또 약간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감성과 이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제3의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레비스트로스를 뛰어넘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남은 일단 두 번째고요. 제 스스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를 다 쓰고 난 뒤에 뛰어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 책 안 낸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냈으니까 뭐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비스트로스는 우선 이제 좀 한국에서 잘못 오해되고 특히 프랑스 전 철학자들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푸코인데 푸코가 한국에 소개된 책들이 초기에 너무 마이크로한 거에 소개돼서 사실 매크로한 거가 푸코가 되게 강조했는데 특히 지리학, 그다음에 뭐 통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푸코의 그 영역인데 이상하게 한국은 처음에 잘못 소개가 돼서 그처럼 레비스트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비스트로스 본인이 자기는 구조주의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이제 그걸 떠나서 저는 레비스트로스가 그 열대를 연구한 그 공적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레비스트로스와 제가 이제 이 점에서 갈리는 겁니다. 저는 인간을 철저히 이제 생물지리적 존재로,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세계의 변방에 있는, 그것도 한국에서도 변방에 있는 어떤 수원이라는 변방에 있는 학자가 볼 때는 저는 이 생물지리적 존재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지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슬픈 열대는 야생적 사고에서 자연사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이 변방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거로 보고, 그다음 저희가 결국은 서구적 근대를 저희는 그거를 만들어 왔던 사회가 아니고 서구적 근대가 일본을 통해서 역사적 전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 체계를 배운 사회이기 때문에 제게는 서구적 근대는 뛰어넘어야 할 대상인 거죠. 열대라는 개념을 아까 강학순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신 거와 연관되는데, 열대라는 것을 과연 그러니까 지역적 측면 그거로 본 것인지 아니면 기후적 측면으로 열대인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데 중남미도 말했다, 아프리카도 말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쪽도 말하는데 과연 그거를 열대라는 그런 트로피컬이라는 그런, 사실 그 말은 기후적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죠? 그런데 그런 거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 자체의 그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과연 우리가 확보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정치적인 그 상황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지오폴리틱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르고, 중남미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르고, 아프리카도 사실상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열대라는 그러한 그 호칭으로, 명칭으로 부른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은 끄집어내서 우리의 교육까지 말씀하시는데 과연 처음부터 열대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넓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그 약간의 의심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헤르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헤르드가 이제 처음으로 열대와 서구의 그 대립 관계를 처음으로 이제 역사 철학적으로 규명한 뒤에, 헤르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인생 후반기에서 이걸 목적론적으로 가면서 헤르드가 이 개념을 이제 포기해 버렸어요. 이걸 가장 충실히 개성한 사람이 일본 다이쇼 시기의 와스시 데스로라는 지리 철학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문제를 또 하나 제기하는데요.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서구는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서구를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들이 그 시기에 이미, 아까 제가 로버트 코어가 일본에 와서 배우고 갔다고 이랬는데, 그 당대에 또는 바로 뒤에 일본 학자들이 남긴 위대한 저서들은 참고 문헌에 넣지를 않습니다. 이 와세시 데스로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오히려 헤르드를 완성시킨 학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책에 적어놨는데요. 예, 와세시 데스로의 그 클라이미트라는 책은 단순히 기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지리적 개념으로서 클라이미트를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세시 데스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역사는 풍토적 역사이며 모든 풍토는 역사적 풍토이다. 그래서 독일어의 클리마를 영어에서 클라이미트로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쌤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유럽의 언어를 구글 번역기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기후와 풍토가 다 다르게 번역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만 그냥 클라이미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기후와 풍토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쭉 많은 요새 근래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 학계나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게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하나는 세계를 못 본다는 게, 하나는 시간을 못 보는 겁니다. 역사를 못 보는 건데 그게 근대 문제랑 관련이 있고요. 근대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큰 지금 비극이 뭐냐면 고려 시대에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몽골이 침입해 들어오고서부터 그다음에 조선 이제 임진왜란이 날 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공백이에요. 전혀 우리가 한국이 그게 어떤 데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저는 이제 고려 불화를 전에 봤어요. 그 옛날 삼성 니움의 삼성에서 전시를 했을 때 봤을 때
되게 화려하고 제가 사실 본 느낌에서 미술사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종교적인 신앙의 냄새보다는 돈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고려불안은 돈이 정말 돈 냄새가 펄펄 풍겨요. 근데 그거는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종교화를 주축해 준 사람은 상인 계급입니다. 그리고 고려불안은 제가 보고 수출 상품이에요. 이거는 전혀 그다음에 우리 고려 시대 중요한 수출이 저는 금리 사경하고 고려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화려한 감각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선 들어오면서 마찬가지 청자도 그렇고 제가 그날 이제 전번에 모임 갔다가 저녁 때 이제 그 고려 청자에 관한 특강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중국의 경우는 송나라 도자기가 마다카스카르 섬까지 그게 흔적이 나타납니다. 무역 교역 때문에.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고려 청자 경우는 저 필리핀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데 한국에서 고려 청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더 조사하면은 저는 자바까지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 관심이 없어. 근데 아마 그런 면이 일단 있고 그런데 지금 열대를 제시하고 하신 거 동남아 제시하는 거는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한국 문명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임난 이후의 틀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거 내부조차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만 뭐 조선 세종대왕 때 엄청난 문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과학사를 보면 우리가 이슬람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의 짬뽕이 된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좁은 지역에서 폭발을 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는 열대라든지 동남아 저는 그때 동남아 생각 못 했는데 그거를 안 넣으면 도대체 그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아프리카 가는 분들한테 제가 올해도 계속 못해 숙제가 뭐냐면 중국에서의 아프리카 연구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다. 중국은 지금 그 국가에서 나오는 잡지만 아프리카와 중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인가 차이나 아프리카라 해서 그게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서 그 국제 정세를 좀 봐야겠다 해서 CNN을 보시면 월요일 날은 아프리카가 중심이 됩니다. CNN 뉴스에 국제 CNN 인터내셔널에 그다음에 중국이 CGTN이라고 해서 차이나 글로벌 TV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어 그다음에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4개 채널인데 거기에 하루에 꼭 아프리카가 몇 번씩 편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지금 일본이 그 자위대를 해외 파병하겠다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아프리카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왜냐면 3년 전에 아프리카 회의가 일본에서 열렸고 제가 이제 그 일본어 공부한다고 요새는 저건 아니지만 KBS를 듣지만 그 NHK 월드 뉴스를 늘 들었는데 그때 하면서 한 4박 5일인가 며칠 하는데 아베가 한 매일 갔습니다. 매일. 그러면서 뭐냐면 왜 이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프리카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시하는 자원도 있지만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있다가 유명무실했다가 중국이 진출하니까 지금 100만 명 이상이 가 있거든요. 진출하니까 뭐냐면 한 벌써 7, 8년 전서부터 전략사령부를 다시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뭐냐면 네가 가라 대신 일본 보고 대신 가라고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위대가 해외 나갈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서 이거는 한국이 너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넓게 생각하면 근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전에서부터 늘 생각한 게 뭐냐면 문화적인 거 관점에서 보면 근대는 기본적으로 시각혁명이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해양하고 저는 해양만 생각하는데 해양하고 열대를 보면서 서구인들도 시각의 그 중요성의 다채로움을 알았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CNN, BBC 외에는 안 본다는 거. CNN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컬 그 아프리칸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로컬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안 뉴스를 들어야 되고요. 제가
FM 단파 방송을 듣습니다. 2만 몇 개가 다 잡히거든요. 제가 콩고 뉴스를 그렇게 아니면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콩고 두 번째 갈 때 콩고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인들이 1990년대 초기보다 20년 지났죠. 더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열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폐쇄적으로 변해가지고요. 저는 이게 일자리 해결해 준다고 나라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네. 예. 일자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훔볼트 정신으로 우리가 환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을 4년제 대학 한 학과에 묶어 놓는 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열대학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발표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아마 선생님께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지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했다, 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세계 열대학계에서도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 위상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세계 열대학계에서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그 연구의 위상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열대학은 제가 처음으로 인벤팅한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수구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구학 우선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크리티컬하죠. 자기네들의 가장 치부를 제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대논쟁이 어떨 때는 벌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직 미완성 교양곡이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아까 고려 백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고려 백난도가 그 흥청 이렇게 융성할 때 또 그 전에 장보고가 또 이렇게 좁은 범위지만은 한중일 무역 그 센터 역할을 할 때 우리 국군이 상승했다는 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바다 금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완전히 반도 안으로 쪼그라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 이제 또 반도라는 특성 때문에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이렇게 지금 서로 교차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지정학적 상황 속에 있잖아요. 우린 역사적으로 보면 몇천 년간 대륙 문명의 그 영향에 압도되어 있다가 뭐 약간의 변칙이지만은 어쨌든 그 한 140년 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해양 문명이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도 이제 여전히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좀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열대는 우리가 좀 논란의 좀 그 중심이 된 적이 없었고 그러나 해양은 이게 논란이 되어 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해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명제하고 이제 대륙 문명에 여전히 거기에 기속되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것이라는 그 두 명제가 지금도 여전한 갈등 속에 있다 이렇게 좀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그 열대 해양과 열대라는 게 이 근대 서구의 발명품 그 아주 정말 굉장한 난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주로 나가든 어디로 뭐 또 어떤 영역을 개척해 나가든 간에
해양과 열대라는 이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던 이 영역을 반드시 그 우리 나름으로 이해하는 순간이 와야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앞날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질문 하나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how 우리가 해양과 열대에 대한 이 탐험을 어떻게 해야 이게 관심사로 만들 거냐 말이죠. 직관적 통찰력으로 네 정말 현대 우리 모든 게 전문화되다 보니까 직관적 통찰력이 상실돼 버린 시대에 선생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짧게 선생님 그 우리 모두들 통일신라 수도 경주, 고려 개경, 조선 한양의 인구가 각각 몇만 명인지 한국 역사학자들 논문을 다 뒤져도 이 세 개 이 수도 비교한 연구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학자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놈은 보라고 해서 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없는가 하면요.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국사 연구를 안 해서 없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봐야 이 연구 세계를 비교하거든요. 일본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오사카가 이미 1801년에 오사카가 이미 50만 명입니다. 에도 100만 명입니다. 에도에 가시면 선생님들 꼭 상수도 박물관 도쿄 가시면 꼭 상수도 박물관을 꼭 가보십시오. 놀랄만한 일본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나무 목관으로 만든 수도관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으니까 몇 년인지 기억하시겠죠? 1920년대 다이쇼 시대에 영국의 화학공학자가 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보스턴, 에도의 수도관 1000개를 조사했는데 1등이 16세기 목관의 도쿄입니다. 이 일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고려 개경이 제일 많았습니다. 인구 많았으면 이미 뭐 어느 사회가 제일 앞선 사회인지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를 오로지 18세기 이후에 한국사만 가르칩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 작곡가인 황병기 작곡가께서 이 맨날 느리고 슬픈 18세기 후반의 이 조선 국악이 자기는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를 깨부수고 통일신라의 상상력으로 올라가서 침향무를 작곡했다. 이거를 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곳곳에서. 네. 자, 한국사라 이 문제를 다시 배우지 않으면 전 선생님 대답입니다. 한국사를 다시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사 현재 전공자들에게 한국사 맡겨가지고는 이 나라 미래 없다고 좀 말씀드립니다.